전문가들과 함께 대선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전용학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배 교수님 먼저 이 생각보다 지금 보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 상황인데요. 생각보다는 좀 이른 시간에 이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이 당선이 확실시된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재인 후보가 일강 독주 체제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엑시폴에서도 대충 이제 41% 정도 예측이 됐고 그 부분이 이제 그 전에 계속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40% 플러스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막상 또 개표를 시작하니까 그런 이제 엑시폴 추이로 계속 이제 됐다는 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이 1강 2중 2약 구도로 이제 계속되면서 2위 후보하고 큰 차이,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나고 또 특히 이제 2위하고 3위 후보가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가 서로 표를 반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변이 없이 쭉 이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애초부터 보수에서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선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구속 수감되면서 사실상 전체 보수가 큰 타격을 입었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구도에 의해서 사실상 선거 전에 들어가기 전부터 당선이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과반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 점을 두고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는데 뭐 출구조사 결과를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나오는 개표 상황 결과를 봐도 과반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반이 되지 않은 배경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오자구도에서 기본적으로 과반이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박근혜 후보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만 과반을 넘었어요. 51.6%. 그리고 네. 민주화가 되고 난 이후에 13대 대선이 첫 선거였고 이번이 이제 19대 대선이잖아요. 그동안 한 번도 과반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1987년도에 그때 노태우 후보는 36.6% 득표했거든요. 그래서 과반은 사실상 어렵고 특히 기본적으로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여소야대가 생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소야대를 반드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게 국정의 교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피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타개하냐는 여러 방법이 있죠. 인위적인 정계 개편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그러나 인위적 정계 개편은 그야말로 인위적이기 때문에 표심을 왜곡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뭐 앞으로 말씀들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야당에게 다가가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은 어쨌든 대통령의 몫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여소야대를 극복해 나가고 이른바 통합정부라든지 다들 이제 통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통합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의석에 집착해가지고 너무 비관적으로 처음부터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야 개혁과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네네. 지금까지의 이 득표율로 봐서는 이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압도적인 이 지지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득표율 자체만 본다면 과반수를 넘기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 대선은 1등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니까요. 그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위와의 득표율 차이가 상당하고 네. 이것은 현실적으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반대했던 측면 그 정당이나 어떤 국회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뒷받침을 받는 거니까요. 그런 거 설득해 나가는데 주요한 소재로 활용하고 그것이 힘으로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 12월 이제 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선거 국면에 접어들어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오늘의 결과까지 몇 차례 변곡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 계신 뭐 최 교수나 배 교수, 윤혜용 센터장을 비롯해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전망을 했었냐면 결국 이번 대선은 촛불 민심,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예. 제1야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유일한 변수라면 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대항하는 후보가 재정파의 연합으로 단일화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은 이렇게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이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예. 실제로 이제 이 보수측 진영의 민심의 흐름을 보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 갔다가 다시 안철수 후보에 실렸다가 막판에는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실리는 이런 상황으로 돼 있는데 좀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런 변곡점에서 보면 이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이 준비된 후보로 네. 5년 전에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준비된 후보로 모든 게 갖춰진 내공이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측이 보수 진영에 준 눈길을 이렇게 스스로 수용할 만한 내공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하나. 그리고 어쨌든 탄핵 여파로 인해서 책임을 이렇게 지게 된 보수 진영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한 이런 결과로 결국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상 골프에서 얘기하는 대로 1회전부터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선두를 놓치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국정에 있어서의 득표율이 갖는 의미는 결국 크다기보다는 선거 전 이게 선거 후 초반의 상황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요인은 되지만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국회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 상황이고 네. 야당도 이제 두 번이나 정권을 교체하고 주고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국민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상식과 합리가 통하지 않는 정치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어지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그 정당은 결국 국민들로 외면받을 거다 하는 점에서 비교적 순탄하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나갈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도 득표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수치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이제 반대 측에 있는 정당 세력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어쨌든 공세의 포인트로 활용할 가능성은 이제 높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넘지 못했다. 또 전 국민으로 하게 되면 더 사실 지지받은 것은 낮아진 것이고 또 찍지 않은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정치적인 이제 공세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임기가 시작될 경우에 어쨌든 항상 실시되고 있는 어쨌든 조사에 의한 국정 지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던 득표를 벌충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한편으로 당선되는 측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아마 강조하겠죠. 아까 그런 이제 공세 포인트가 있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최근 네 번의 선거 2002년도부터 실시된 네 번의 선거에 봤을 때 가장 높은 투표율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2위와의 격차가 가장 현격하게 이제 큰 격차로 당선이 된 것을 상당히 이제 강조하고 또 이번에 출구조사에 따르게 되면 지역별로 봤을 때는 뭐 대구랑 경남, 경북 이 세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든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일단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전 지역에서 어쨌든 1위를 보였다고 하는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세대로는 과거에 보면은 진보 진영에 있던 후보는 50대에서는 1위를 한 경우가 없는데 50대에서도 20대부터 50대까지 그런 지지를 받았다. 1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강조하면서 전 세대에서 그런 지지를 받았다는 것들을 강조함으로써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득표율 이것을 좀 만회하거나 방어하는 데 하면서 강조함으로써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사실 이념 논리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하지만 결국적으로 1위와 2위를 보면 보수와 진보로 좀 양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 어느 후보도 단일화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다당제가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많이 볼 수 있는 주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오는 결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현재 5당 구조가 앞으로 대선 이후에도 계속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정을 끌어가기는 이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시에 지금 내각을 구성을 해야 되려면 당장 이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고 또 장관들 또 국회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지금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계 개편을 주도하다가 오히려 야당으로부터 역공을 받게 되면은 본인이 집권 초기부터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선제적으로 이 정계 개편을 주도하기보다는 방어적으로 정계 개편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볼 때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어차피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당장 보수는 보수대로 또 진보는 진보대로 당장 정계 개편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제 바른정당 또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또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다음에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합쳐야 되는 이제 그런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국민의당과 그리고 또 민주당도 사실은 한 뿌리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국민의당 경우에 사실 호남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문재인 후보가 광주, 전남, 전북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쪽도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합당 움직임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도 역시 국민의당과 합당 움직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은 당장 취임하자마자 지금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 인수위 준비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통상 한 2달 정도 있는데 당장 이제 내각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낮은 자세로 또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이 지금 대체적인 이제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득표율이 일단 50%가 안 됐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해요. 뭐 맞는 말씀인데 국민의당과 이 지금 정의당은 이념적으로 같은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치열하게 대립했었죠.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사드 배치 같은 경우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사실은 같은 입장이었는데 나중에 바뀌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로 갈리긴 갈렸습니다만 기본적인 스탠스는 국민의당과 지금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정당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합친다 하더라도 41.4에다가 예측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 때 안철수 후보가 21.8, 심 후보가 5.9%이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41.4라서 과반이 안 돼서 대단히 어렵다라는 건 저는 이건 너무 지나친 우려라고 보는 거예요. 바른정당과 이제 자유한국당은 뿌리가 같은 정당이고 단지 이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탄핵에 대해서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에 두 정당이 합당한 데 상당한 명분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네. 국민의당 설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꼭 합당이나 통합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정책연대라든지 정책연합의 이런 형태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정, 연대, 협치 이런 것들이 이른바 연합정치의 국면이에요. 연합정치. 이런 콜리션 폴리틱스라는 건데 이 연합정치라는 건 꼭 합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입법에 협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득표,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홍 후보와의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왔고요. 지금 이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진보 정권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정권들은 이윈 이회창 후보하고 차이가 아주 근소했어요. 한 번은 39만 표, 한 번은 57만 표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와 단순 비교해서 대단히 어렵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습니다만 과도한 우려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역시 향후에 문재인 후보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가
그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정계 개편 가능성까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또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또 언급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 기간에 첫 선거운동지를 대구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대구 경북 지역, 민주당에서 약세로 평가받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지지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오늘 보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방송사 출구 조사 결과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우리 언론에서 또 분석가들이 얘기한 대로 이번 대선이 사무 선거 아니었습니까? 우선 현직 대통령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권 여당이 없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 호남 후보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지역주의 어떤 투표 성향이 사라진 이 사무 선거라고 했는데 비록 문재인 후보가 대구 경남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큰 표 차이로 1위를 한 이런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지지를 받았고요. 대구 경북하고 경남에서도 과거에 비하면 아주 의미 있는 그 지역 출신의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네. 홍준표 후보와 차이가 크지 않은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는 점에서 결국 이번 대선 결과는 우리 정치에 그동안 고질병으로 여겼던 지역주의 문제라든지 또 이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의 문제 그리고 가치 중심의 정치로 그런 가치 중심 정당 체제로의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좋은 선거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선 결과가 앞으로도 다당제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정당 체제를 어떻게 체제가 유지될 거냐 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이 더 많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 체제 하에서는 이번 대선 결과에서도 보면 안철수 후보가 3등으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만큼 중도 지향의 후보가 참 험난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당제 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꼭 그것이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선진 사회, 선진 정치를 구가하는 그런 사회에서 보면 가치 중심의 정치를 하면서 사실 다당제가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정치 형태로 바뀔 때는 됐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원 선거제도 그리고 개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 해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번 대선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보면은 정의당이라든가 아니면 바른정당의 후보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어쨌든 이제 상당히 선전을 한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다당제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 한계는 뭐냐 하면 정의당과 바른정당이 강고한 어쨌든 정당의 어쨌든 지지 기반을 확고히 가졌다기보다는 심상정과 유승민이라고 하는 이제 걸출한 정치인들의 TV 토론에서의 활약, 다시 말하면 개인기에 의해서 사실은 주목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정당의 안정성이 이번에 대선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라고 보기는 이릅니다. 그 판단을 하기 이른 것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좀 작은 정당입니다만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을 이제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건으로 말씀하신 대로 선거제도에 대한 개편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요구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고요. 그렇게 되면 작은 정당도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또 안철수 후보가 결선 투표제라든가 중대 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상당히 공약으로 내세우고 강조를 해왔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선 투표제나 중대 선거구제가 있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유력한 인물들, 정치들 같은 경우는 재선 가능성을 높이고 또 결선 투표에서는 이후 대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당 세력들이 정치 체제 내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협력의 조건으로 이런 선거제도의 비례대표제 확대,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또는 결선 투표제의 도입 이런 것들을 아마 카드로 그런 작은 정당들이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 지역별로 TK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중대 선거구제 이야기까지 넘어오긴 했는데 호남 지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광주 지역이 발판이다라고 할 정도로 광주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얻기도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 지금 결과 나온 거 보면 광주에서 32.5%, 그에 비해 문재인 후보는 59.2%라는 굉장히 좀 많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호남 지역에서까지 안철수 후보의 표를 뺏어올 수 있었던 문재인 후보의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호남의 전략적 표심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뭐 보수의 전략적 표심 얘기를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애초부터는 어쨌든 호남의 전략적 표심이 상당히 어쨌든 한국 정치, 한국 선거에서 중요하게 이제 부각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것은 호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야권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호남의 정서를 존중하면서도 전국적 세력,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될 인물에 대해서 어쨌든 야권 성향이면 호남 출신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는 이제 그 기류들을 전통적으로 보여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호남의 민심을 일정 부분 얻어온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막판으로 갈수록 문재인 후보에게 선거 판세가 기울어지고 또 호남의 입장에서는 야권 성향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존의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던 햇볕 정책과 다소 이제 부합하지 않는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라든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보수 세력의 어떤 지원을 받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호남의 유권자들, 호남의 이제 야권 성향 유권자들에게 충분하게 그것이 어필되지 못하고 지지의 확장에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네. 오히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 또 야권 성향이 더 뚜렷한 인물에게 마지막에 상당히 쏠리거나 기울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더해지게 되면서 네. 실제 예상보다 훨씬 더 격차가 커지는 부분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호남 전체를 합하게 되는 출구조사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가 30%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 호남의 어쨌든 안정적 기반을 지금 얻지를 못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당으로서도 향후에 어쨌든 독자 세력화를 할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어느 정도의 협치를 연정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당 내부에서 이 대선 이후에 상당히 격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호남 지역의 대선 결과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호남 지역 하면은 국민의당의 텃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엑시폴에 따르면은 출구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아주 크게 거의 뭐 절반도 훨씬 못 되는 그런 수준으로 표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앞으로 이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당장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방선거의 위기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총선에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당장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당과 합당 내지는 어쨌든 간에 이제 국민의당의 의석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당 대 당으로 합당을 하든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을 영입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정계 개편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최 교수님. 그런데 이 호남 같은 경우에는 역대 대선에서 전략적으로 한 후보에게 이 몰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를 보면 문재인 후보에게 몰표를 주진 않고 2대1 정도로 안철수 후보에게도 일정 부분 지지를 보낸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의 호남 의석수가 23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직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난해 총선 때는 뭐 압도적으로 사실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까 설명처럼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일단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햇볕 정책이라는 건요. 단지 대북 안보 정책뿐만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의 진보적인 정책을 상징하는 게 사실 햇볕 정책이에요.
햇볕 정책에 대해서 공과 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예. 그런 점은 호남 민심에는 상당히 치명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호남 유권자들이 완전하게까지 아니더라도 안철수 후보를 상당히 배제한 쪽으로 작용했고 네. 그렇다면 왜 그러면 그 정도 지지가 나왔냐라는 건데 안 후보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남에서 지지세가 어느 정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선거 초반에는 호남에서는 역시 안철수 후보가 앞서간다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나중에 선거가 진행되면서 이제 문 후보에 대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호남은 아무튼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저는 전체 선거 국면에서 심상정 후보에게도 표가 생각보다 덜 갔고 안철수 후보도 호남에서 지지를 상대적으로 덜 받은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선거의 이제 지역별 득표 상황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지금 두 분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호남과 영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거일까지 일주일 기간 동안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SNS를 통해서 소위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엄청 홍수를 이뤘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어느 후보가 앞섰다 이런저런 페이크 뉴스가 아주 넘쳐났는데 또 현장에서는 실제로 바닥 표심과 여론조사가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가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출구조사나 개표 결과를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 당선으로 나타났는데 호남의 경우는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째는 사실 호남에 23분의 국회의원 국민의당 소속입니다. 국회의원은 어쨌든 지역에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호남 사실 바닥 민심이 선거전 중반까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옷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여론조사 결과 TV 토론을 본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보수 성향의 그 지지자들이 상당히 홍준표 후보로 옮겨가면서 언론 보도상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또 계속 보수 층에서는 선거전 막판에 보수의 쏠림 현상으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오면서 호남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혹시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그렇다면 될 후보 이 밴드웨건 효과 이 두 가지가 작용하면서 사실 그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그 어떤 표심보다는 큰 표차가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우리 전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게 호남에서 이번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노선이나 이념이나 가치나 후보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는 판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호남의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도 호남 인물이 아니고 또 안철수 후보도 호남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호남 입장에서는 과연 누가 확실하게 이길 후보인가, 그리고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인가, 이걸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봤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그 근거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4.13 총선 때 그러면 호남의 25개 지역구에서 23개 지역구를 국민당이 석권을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또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서 오히려 국민의당이 26%, 그리고 민주당은 25%로 앞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왜 이렇게 앞섰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또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냐면은 호남 입장에서는 지역 차별에 대한 굉장히 피해 의식이 특히 50대 후반 장년층의 반문 정서로 짙게 깔려 있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바뀌었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일강 독주 체제가 확실시 되면서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은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쪽에 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표심들이 결국은 문재인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이제 표를 심어준 것 같고요. 표를 몰아준 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호남 민심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번에 표를 준 것처럼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밀어줄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유동적이라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기대감을 갖고 과거에 상당 부분 배신감이 있었지만은 그걸 지우고 다시 기대감을 갖고 또 표를 줬는데 역시 이번에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언제든지 그런 표심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특히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되면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질문을 그렇지 않아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지난 총선 때는 호남 민심이 전폭적으로 국민의당을 밀어줬었지만 이번에는 또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또 문재인 후보를 밀어줬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내년에 남은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 계속 이제 호남에서 제기돼 왔던 게 이른바 호남 홀대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계속 호남 홀대 한 적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아무튼 참여정부 때 호남에 대해서 인사에 있어서 차별을 했다라는 게 호남 유권자들이 많이 깔려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호남에서도 보면은 이 이제 세대별로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번 뭐 대선이 전체적으로 그랬습니다만 호남의 좀 장년층은 문 후보보다는 안 후보 쪽으로 기울었던 것 같고 호남의 좀 젊은 세대는 이제 문재인 후보에 기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남에 대해서 호남 유권자들이 호남 표심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확실하게 호남에 대한 홀대론 같은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은 호남에서 계속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면은 언제든지 반전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이 문재인 후보의 득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그리고 다른 후보들의 이 선거 결과,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수용하고 자유한국당 복원하는데 거기에 만족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변화의 열망에 부응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힘들고 때로는 외로운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지켜주신 국민들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개혁 보수의 길에 공감해 주신 국민들 덕분에 바른정당으로서는 저로서는 새 희망의 씨앗을 찾았습니다. 이 씨앗을 소중히 키워서 싹을 틔우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정의당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끝난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받아 안아 우리 정의당 또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네, 다른 네 후보의 발언까지 들어봤는데요. 먼저 자유한국당 홍준표 얘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홍준표 후보의 사실상 이 승복 발언을 들어보면 무너진 당을 재건했다는 데 의미를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홍준표 후보가 이 선거 기간에 당권은 잡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홍 후보의 진로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2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그 책임에 일단이 있는 자유한국당이 2위에 득표를 했다는 것 또한 예. 과소평가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만큼 아직도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의 대결 양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보수 세력이 그만큼 단단하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이 세대별 득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저는 보수 정치인들의 대우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적어도 80년대 이후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85% 이상의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80년대 이후에 대학을 다녔던 그런 국민이 이제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보수가 지금과 같이 안보 문제나 어떤 이 강경한 대북 정책에 기대고 해서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 하는 점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거다라는 점이고, 만약에 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같이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르고 앞으로 총선을 맞이한다면 결국 보수 정당 자유한국당은 자칫하면 대구 경북 중심의 지역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 보수 세력의 대우각성, 뼈를 깎는 자기 반성 후에 그야말로 보수가 우리 사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 해소 문제, 경제 민주화 문제, 그다음에 대북관계 개선 문제, 복지의 확충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그다음에 소위 재벌 기업들의 갑질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유능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 2위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지리멸렬한 탄핵 사태에 정말 거의 풍비박산 나다시피 한 그 당을 이 정도로 만드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리고 이것이 홍준표 후보가 잘해서 이루어진 결과다라고 착각한다면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오게 될 거다 하는 점에서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이 새로운 개혁적 선택을 권유하고 싶고, 홍준표 후보 개인으로 놓고 볼 때는 어쨌든 앞으로 그래도 비교적 대선에서 선전했기 때문에 당내 입지가 그렇게 약화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체가 친박이다. 친박 속에서 당권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거다 보지만, 그러나 이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그것처럼 친박이 아직 비록 자유한국당 내에서일지라도 친박이 정치적 무게나 힘을 갖기는 어려울 거다 하는 점에서 앞으로 홍준표 후보의 당내 입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의 역할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 물론 뭐 지금 이 출구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홍준표 후보가 확실하게 2위를 차지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사태에서 보듯이 이 자유한국당 내에 아직도 친박계가 건재하다는 사실이 조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홍준표 후보가 당에 남아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친박계와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 나가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2위 문제는 조금 전에 전국 단위의 개표 결과를 보면 지금 한 55% 선인데 여전히 3위와 차이가 있어서 이대로 진행된다면, 물론 여촌 야도 현상이 일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의 득표 상황에 달려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가 2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출구조사 자체도 홍준표 후보가 2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른정당 의원 13분 이렇게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왔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에 힘이 실리는 듯 했습니다만, 실제로 당에 있었던 분들이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 보수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에 주었던 눈길을 걷어서 홍준표 후보를 바라보면서 홍준표 후보가 가파른 상승세를 선거 전 종반에 보이다가 바른정당 의원들 탈당과 입당 문제, 그리고 친박 핵심들의 징계 해제 문제가 발표되면서 오히려 지지율은 여론조사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여론조사상으로 오히려 상승세가 주춤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로 놓고 볼 때 실제로 그 탈당 사태와 친박의 징계 해제 문제가
홍준표 후보의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우선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그런 친박 세력의 징계 해제나 해서 도로 친박당 되고 도로 새누리당이 된 그런 부분은 젊은 층 내지는 이 지식인, 지성인들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 줬습니다. 이건 저희가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이 부분은 결국은 뭐 지역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논리로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바른정당 의원들이 선거 바로 코앞에 앞두고 탈당해서 저기 자유한국당으로 갔었잖아요. 예. 명분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그 당원권 정지됐던 의원들 다 해제했죠. 해제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역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수가 전 23.3% 얻고 이것도 굉장히 국민들이 역시 대단히 우리 한국 사회의 보수 측이 강구하구나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국민들 앞에 반성한 적이 없잖아요. 임명진 비대위원장 때 당원권 정지시키고 뭔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뭐 임명진 비대위원장 나간 다음에 다시 그야말로 도로 친박당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원래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는 전통, 권위, 국가 이런 가치인데 우리나라 보수는 너무 안보를 이념 논쟁의 틀에 가둬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어떤 정치적 유리를 따지는 이런 집단인 것 같아요. 이런 태도 가지고 그야말로 보수라고 이름 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유승민 후보가 강조를 꽤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합리적 보수, 뭐 개혁 보수 이런 일 많이 했는데 보수가 새로운 세력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수와 진보가 서로 조화롭게 서로 보완 관계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 홍준표 후보가 23.3% 얻어온 걸 가지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정말 새롭게 태어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 교수님. 그 홍 후보 네.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 초반에는 한 자릿수 지지율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이 지지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결국 샤이 보수 아니겠습니까? 이번 네. 선거 결과를 통해서 샤이 보수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개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엑시폴 출구조사에 따르면은 샤이 보수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가 한 자리였지만 그래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이제 20%에 육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엑시폴에 따르면 한 23%. 또 아마 또 개표가 완성되면 뭐 한 26%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만큼 그 차이만큼 샤이 보수가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준표 후보가 그 개인기에 의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좀 더 정당 지지율보다 획득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홍준표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여줬던 언행들이 과연 보수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뭐든지 새롭게 태어나려면 확실히 죽어야지 다시 부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 문인인 이문열 작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한민국의 보수는 제대로 죽을 줄 모른다. 제대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포인트를 따는 점에서는 굉장히 능했으나 보수의 참다운 모습을 과연 보여줬는가? 오히려 그게 퇴행적인 선거 운동이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새 양날개처럼 이제 균형을 잡으면서 발전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우리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도로 친박당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TK 정당으로 전락할 그런 이제 우려까지 내포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변화를 거부하면은 수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변화를 반대하면은 반동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보수가 지금 현 주소가 어딘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 보수당은 지금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금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영국의 보수당이 어떻게 100년이 넘도록 존재하고 있었는가라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끊임없는 변화입니다.
보수라고 해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는 변화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런 변화를 이끄는 이제 걸출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아까 그 유승민 후보가 보수의 희망을 발견했다. 새로운 보수의 씨앗을 잘 가꿔서 열매를 맺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 후보는 TV 토론 과정에서 나름대로 어떤 보수의 대안으로서 존재감을 상당 부분 보여준 부분도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대구 경북과 영남권의 득표 상황을 보면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세 지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그 득표율은 대구에서 50%에 미치지 못하고 경북만 51.6% 출구조사가 이렇게 나온 부분은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소위 우리 정치에 있어서 우리 선거에 있어서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의 극복의 단초가 된다고 보는데, 사실 역대 대선을 보면은요, 63년에 이제 박정희 후보하고 윤보선 후보가 경쟁했을 당시에는 지역적으로 어떤 대결 구도였냐면 남북 대결 구도였습니다. 윤보선 후보가 충남 아산이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이북 수도권까지는 윤보선 후보를 지지했고, 박정희 후보는 영남과 호남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거까지 그런 남북 대결 양상이 계속되다가 71년 선거 때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경쟁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동서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그 후에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영호남 대결 구도가 고착돼 왔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상대 진영에서 70몇 프로, 90몇 프로씩 지지해주는 이런 대결 양상을 그동안 노정해 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호남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60% 안팎,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도 30% 안팎의 득표율을 보인 것은 비교적 지역주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선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센터장님. 이 지금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 선거 있기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대선이 여론조사로는 볼 때 이 지역 대결보다는 세대 대결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오늘 대선 결과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영호남제 지역구도가 대한민국 선거, 대한민국 정치의 뭐 제일 이제 균열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던 상황인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그런 흐름들 상당히 이제 옅어지는 흐름들을 우리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었고, 실제 이제 오늘 이제 출구조사에 따라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공급적 측면입니다. 공급적 측면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각 지역에서 과거에는 어느 한 특정 정당이 해당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유권자들이 그 지역의 선택지를 충분하게 갖지 못하고 하나의 선택지가 사실상 제공되면서 그 정당을 사실 찍을 수밖에 없는 강요되어 왔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남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외에 국민의당이 생기면서 사실상의 경쟁 체제가 만들어진 측면이 있겠고요. 또 영남 같은 경우에도 보수 정당이 어쨌든 상당히 이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습니다만은 이른바 보수 정권 두 번을 거치고 또 최순실 국정 게이트를 거치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 영남 지역에서 자유한국당 전신인 어쨌든 새누리당이 갖던 독점적 지위가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정당들에 대한 선택도 좀 수월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공급적 측면에서의 각 지역에서의 정당의 경쟁 체제가 마련되어서 제공되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요. 이제 수요적 측면인데요. 그것은 이제 유권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처럼 어떤 관성과 관행에 의해서 그 지역의 전통적인 정당을 찍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이제 시민의식, 높아진 유권자 의식에 따라서 본인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치 세력을 선택하는 기류, 이것이 이제 높아졌던 측면이 이제 있습니다. 그것이 맞물리면서 이번에 지역구도가 무너지게 되고 세대구도가 어쨌든 드러나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각 지역에서 젊은 세대와 또는 고령층의 이런 세대 분리 현상이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까 그래서 경쟁 체제가 제공되면서 이 세대 분리 현상이 표출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게 되면서
영호남 지역구도가 상당히 이제 완화된 옅어진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세대 간의 어쨌든 이런 대결 양상도 일정 부분 보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하나의 우리가 숙제를 안게 된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좀 안철수 후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경선 이후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양강 구도를 형성했었는데 결국 오늘 결과도 3위로 머물러 있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 추후에 입지도 굉장히 불리할 것 같고 국민의당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럼 이제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왜 부진했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역시 정당의 지지 기반이 약하니까 그 부분이 그대로 조직 선거 부분에서는 이제 특히 민주당에 상당히 밀렸다. 그 전에 이제 언제부터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일강 독주 체제를 구축했냐면은 본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정식 시작되면서 확실하게 일강 독주 체제를 구축을 했거든요. 그럼 왜 일강 독주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냐면은 그때 민주당의 조직들이 전폭적으로 가동한 결과였다. 이 하나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안철수 후보가 중도 후보, 제3의 후보로서 확실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중도 후보라면은 보수 진보 양쪽으로부터 협공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이 보수 양쪽에 협공이 들어올 때 오히려 이 협공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실력 그리고 언변 이런 논리, 비전, 정책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TV 토론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TV 토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강력하게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가면서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이 크게 약해진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빼놓을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TV 토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대통령 후보답지 못한 그런 언행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과연 대통령이 됐을 때 안정적으로 국정을 끌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의문을 던져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안철수 후보가 승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양강 구도를 구축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승기가 왔는데 찬스가 왔는데 이때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정운찬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거 영입해서 오히려 반문 진영을 확실하게 구축을 해가지고 반문 세력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게 실패했고 반대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당내 비문 세력, 박영선, 이종걸, 변재일 이런 사람들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내부 단속에 성공했고 결국은 일강 독주 체제를 만들어서 최종 승리에 이르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김종인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 영입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는데 사실 중도 보수 진영 단일화 가능성도 계속 제기됐었는데 끝까지 자강론을 앞세우면서 단일화를 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만약에 했다면 끝까지 좀 최종 결과가 좀 승리로까지 갈 수 있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양강 구도 그때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양강 구도에서 그러려면 이제 승리로 가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후보가 제3지대론을 설득력 있게 파급할 수 있는 인사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프랑스의 마크롱 후보 같은 경우 보면은 실제 저는 이제 개인기에 의해서 결국 대통령이 됐다고 보는데 마크롱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이제 당선인은 의석수가 제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무엇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철저하게 자신의 개인기로 프랑스 국민들을 설득한 거예요. 기성 양대 정당은 안 된다. 이제 새로운 중도 신당을 통해서 제3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득력 있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 반대로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에게도 저는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전통 보수 세력이 한마디로 괴멸됐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문재인 민주당도 상당히 패권적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과 비판을 받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이런 부분을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이 결국은 3위 패착으로 이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아까 됩니다.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말씀이 잘 안 나서 죄송한데 촛불 집회에서 탄핵이 된 다음에 촛불 집회를 안 나갔어요. 그때 네. 이유가 뭐였냐면은 태극기 집회도 안 나간다, 촛불 집회도 안 나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정치권이 촛불 집회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했거든요. 저는 네.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패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을 해가지고 국민의당을 만들었고 네. 호남의 지지에 근거한 정당이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여러 반문연대, 전 반문연대는 기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였다고 생각하는 게 특정 후보에 반대하는 네거티브적인 그런 연대는 성공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보여주면서 포지티브하게 가는 연대가 성공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반문연대 실패로 실패했다라고 그런 패인에 동의할 수가 없는 예.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안철수 후보는 중도라고 했던 게 스스로 중도밖에 갈 길이 없어 중도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원래는 진보적 스탠스 꽤 많이 취했어요.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사드 반대한다고 가장 선명하게 얘기한 게 안철수의 국민의당이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사드 배치를 찬성으로 돌아왔는데 그 대단히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조건 한미간 합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보수표를 이제 끌어들이면서 양강구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보수에 가까이 다가가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러다가 역시 안철수의 기본 태생은 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진보적인 아젠다를 계속 가지고 왔으면요. 전 보수층으로부터 오히려 전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봐요. 문재인 후보가 보수 쪽을 얘기하면 문재인 후보는 비판할 수가 있는데 아니 진보를 얘기하 계속 진보를 얘기하면 뭐 저 이른바 뭐 불안하다, 뭐 불안한 세대다 이런 좀 프레임이 있잖아요. 문재인 후보에게. 근데 안철수 후보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관되게 좀 이 사회의 격차의 문제나 양극화의 문제 계속 파고들었으면 오히려 중도라고 되는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가 있었죠. 저는 그게 가장 기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후보의 패인은 전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그분의 역량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 기본적 구조상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남에 기반하고 있는 정당의 후보가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어서 선거 승리를 견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진보 진영의 대표성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지고 가니까 안철수 후보로서는 호남에 기반하고 있는데 결국 보수표를 플러스해야 승산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전략과 행보가 갈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이 보수층을 겨냥해서 이쪽에 보수적인 정책을 발표하면 호남이 들어갈 것 같고 호남에 기반해서 그 정책을 유지하다 보면 보수의 견인이 안 되니까 어정쩡하게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가 안철수 후보가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수층에서 안철수 후보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배정훈 교수도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에 관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원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미래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정책으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미래를 대비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수 진영이 야 이거 거기보다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더라도 보수 후보가 2등이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보수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날 이 개표 결과대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 뭐 중도 진영의 단합이 부족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스탠스가 좀 부실했던 것 같다. 그리고 정치 구조의 한계였다. 안철수 후보의 이번 3위 결과에 대한 분석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